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듣기만 하던 구독자가 드디어 주인공이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어서 쓸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비 같은 남자를 만나 오랜 연애 끝에 30살에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자상하고 섬세했어요. 제 눈만 봐도 기분을 읽는 거의 귀신 수준이었죠. 저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죠. 시부모님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비속어나 은어는 전혀 쓰지 않으시고 늘 예쁜 말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질릴 법도 한데 저는 남편 복에 이어서 시댁복까지 있었죠.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였어요. 아빠는 재력 있는 엄마를 만나 결혼했지만 평생 직업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한량이었어요. 엄마가 육아로 바쁠 때 아빠는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엄마 속을 썩였죠. 대학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몸서리치게 미웠어요. 성인이 된 후 엄마에게 이혼을 권했죠. 더 이상 한심한 사람과 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늘 아빠를 불쌍하다며 늘 감싸며 용서했어요. 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주는 법을 몰라서 그래. 엄마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한테 그 무언가라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정함은 단 1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만나 진짜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보여주는 섬세함과 배려,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결국 아빠 때문에 저는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이상형이 아빠와 정반대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상대는 자연스레 남편이 된 거고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부추겨도 그저 여전히 아빠를 감싸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빠가 엄마 돈으로 술을 사 먹고 사업한다고 곧 망할 사무실을 차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이렇게 돈이 많았던 건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덕분이었어요. 시골에 수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처분하며 외동딸인 엄마가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게 된 거죠. 덕분에 저도 편하게 성장했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컸어요.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골칫덩어리 아빠와 엄마가 계속 부부로 사는 건 너무 싫었죠. 저와 아빠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남들이 보면 부녀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제 결혼식 날 아빠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했을 때 살면서 가장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였죠. 아빠는 병원으로 찾아와 손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어여쁜 손녀를 낳아줘서 고맙구나. 요 녀석, 세상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이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 좀 봐. 나 같은 쓰레기도 순해지게 만드는구나. 아빠가 웬일이에요? 그런 감상적인 말도 하시다니. 손녀가 태어나니까 좋은가 보네요. 해가 서쪽에서 뜬 거 아니에요? 해가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서 떠도 상관없어. 내 눈엔 손녀밖에 안 보이니까. 난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자꾸 예쁜 손녀를 보니까 나도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우리 딸내미 너한테 미안하지만 널 낳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구나.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의외였지요. 게다가 아버지는 매일 저희 딸을 보러 병원을 찾아오셨고 조리원과 신혼집에도 자주 찾아오셨어요. 정말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 조금 낯설었지만 제 딸을 예쁘게 봐주시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조금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데이트를 하거나 바쁜 일이 있을 때면은
손주를 대신 돌봐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놀고 싶다고 하셔서 자주 그렇게 하게 되었죠. 엄마께서도 이렇게 변한 아버지를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괜찮은 인생이 찾아왔구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하늘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제 인생에 고난을 주는 걸까요? 화가 몹시 났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차를 타고 지방으로 벚꽃 구경을 가시던 길에 탱크만한 트럭과 사고가 나버렸어요. 아빠는 다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제발 잘못된 소식이길 바랬죠. 하지만 이미 하얀 천을 머리끝까지 덮은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기절해버렸어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정리하라 했고 장례 절차는 남편이 상주가 되어 치르게 되었어요. 황망하고 비통한 저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사흘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아빠는 다리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엄마 장례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 자신의 실수로 엄마를 떠나보내게 해 죄스럽고 면목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것은 아빠가 벚꽃 구경을 시켜드리려 했던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하늘이 엄마를 필요로 해서 데려간 것이라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화장터에서 한 줌의 제가 된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며 엄마와 이별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한 달 동안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를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저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사고에 대한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엄마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속만 썩인 게 미안하셔서 슬픔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사실 저는 딸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이기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아빠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죠. 그동안 아빠는 전처럼 딸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셨고 집을 비우고 산에 있는 절을 다니며 엄마의 명복을 끊임없이 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엄마의 유산 때문에 아빠가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본 아빠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흘러 저는 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그리고 아빠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남편과 함께 있으니까 엄마 재산이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남편 역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평소 기부를 좋아하셨으니까 엄마 재산 기부하는 건 어때요? 엄마 재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빠 노후자금 정도는 빼놓고 말이야. 나 같은 놈이 네 엄마 유산을 쓸 자격이 있겠니? 네 말대로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아빠는 욕심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엄마 유산은 건들지 않을 생각이야. 우리 손녀한테 이제라도 떳떳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니 그렇게 하게 해줘라. 아빠, 진짜 많이 변했네. 내가 알던 사람 맞아? 그래, 그럼 아빠가 알아서 엄마 유산 기부하는 걸로 정리해줘. 그리고 전처럼 손녀 좀 자주 보고 혼자 속상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말이야. 요즘 수아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는지 울기도 많이 울더라고. 아빠가 변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엄마 유산 10원 한 장도 쓰지 않겠어. 이제는 더는 집에서 못 살 것 같구나.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집을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날 생각이야.
너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알지? 나도 그런 산골에 들어가 조용히 살 생각이야. 엄마 그리워하면서 마지막 노년에는 엄마에게 잘못했던 날들을 뉘우치면서 살 거야. 도닦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 생각이야. 제 딸을 유난히 예뻐했던 아빠가 떠난다고 하니 섭섭함이 몰려왔어요. 그럼 앞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거야?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손녀 보러.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걸 너한테 보여주고 사이한테도 보여줄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럼 시골 어디로 떠날 생각이야? 엄마 고향 근처로 갈 생각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나 연애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산골에서 살기에도 괜찮은 곳이거든. 근데 알아보니 집이 없어서 빈가가 있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서 아빠는 엄마 유산을 자기 위해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100번 낫다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말들이었죠. 한량 같은 인생을 살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던 분이 어느 날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의 유산을 들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빠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먼 곳으로 보내드렸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2달이 지나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육아와 남편 내조에만 집중하며 엄마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이 바빠서 슬픔을 덜 느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죄송하기도 했어요. 여하튼 저희 식구들과 시부모님은 무탈하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많이 웃고 사랑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방에 있는 또 다른 집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거든요. 그 집 전기 사용요금 내역서가 문자로 날아온 거예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인데 매달 기본요금만 적힌 내역서가 날아왔는데 이번 달에는 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닭살이 돋아 남편에게 바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주신 집 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셨던 집 말이야. 거기서 전기 사용이 된 것 같아. 매달 기본요금 문자가 오던 게 오늘은 20만 원이라고. 20만 원이라니? 한 달 동안 누가 산 것 같네. 우리 집보다 전기세가 2배라니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누가 몰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가보자.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에 못 가봤잖아. 주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하자. 그렇게 며칠 뒤 이른 시간에 남편과 엄마가 물려주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을 달려 시골집에 이르렀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지나 엄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 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만개했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은 마치 같은 한국이 아닌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남겨준 집 주변이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야.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우리 딸이 이 마을에서 자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여기로 이사 올까? 당신이 직장 그만두면 나랑 근처에서 작게 식당 운영해도 되고. 장모님 손맛은 좋았지. 물론 당신도 음식 꽤 잘하잖아.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런 곳에서 살면 삶의 만족도가 쭉 올라갈 것 같아. 집 주변이 너무 예쁘고 환경도 깨끗해서 여러 수다를 떤 후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보 같게도 제가 대문 열쇠를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도어락이 설치됐을 거란 생각만 하고 전에 엄마가 주신 열쇠를 생각하지 못했죠. 문은 당연히 열리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엄마가 지나가며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집 앞 부동산에 열쇠를 맡겨뒀다 라고 하신 말이요.
저는 엄마가 집을 물려주시기 전에 부동산에 처분하려고 내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열쇠가 부동산에 있지 않을까 하고 떠올렸죠. 바로 부동산으로 들어가 사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앞 주택 주인인데요. 말씀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주택 주인이라고요? 아, 돌아가신 어르신 따님이군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내려왔는데 열쇠가 없어서요. 엄마 말씀으로는 사장님이 대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그러자 중개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상 위와 서랍장을 뒤적뒤적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열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제게 대문 열쇠를 맡기셨다고 하셨나요? 보시다시피 다 뒤져봤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어쩌죠?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꼭 집에 들어가셔야 하나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오신 겁니까? 표정이 꼭 불안한 듯 왜 갑자기 왔느냐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말했죠. 사실 오늘처럼 갑자기 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집에서 사용된 전기세가 문자로 날아왔어요. 무려 20만 원이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건 아닌지, 집안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정리도 할 겸해서 왔어요. 사장님이 말했죠. 그런데 이 집 전기가 쓸 일은 없는데요. 몰래 전기를 훔쳤을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이 근처 이웃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전기 도둑질을 한 것 같진 않네.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대문 열쇠는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없습니다. 헛걸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하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돌아가긴 왜 돌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 열쇠 수리공 불러서 대문 비밀번호 바꾸고 교체하면 되잖아. 어차피 집주인은 당신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맞아요. 역시 남편은 생각이 깊습니다. 제가 문을 못 열어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핸드폰을 열어 근처 열쇠 수리공이 있는지 검색했어요.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열쇠 수리공이 없어요. 아무래도 시내에서 불러야 할 겁니다. 그럼 설치비가 꽤 나올 텐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열쇠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으니 비싸도 교체해야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열쇠를 집에 두고 오셨다고 하니 다음에 가져오시는 건 어떨까요? 돌아가신 어르신의 흔적을 하나 없애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이상하게도 중개인은 저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남편이 빨리 열쇠 수리공을 찾길 바랬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전화통화를 마치고 말하더군요. 30분 안에 수리공이 온대요. 사장님이 근처에는 수리공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닌가 봐요. 앞에 10분 거리에 영업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지금 점심 드시고 계셔서 30분 안에 오신답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 집 근처 풍경이나 구경하며 기다릴래?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집 앞을 서성이며 시원한 공기를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따라 나와서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저희가 걸리적거려서 그런 건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이윽고 열쇠 수리공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대문을 가리키며 도어락 교체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중개인이 갑자기 대문 앞을 가로막고 말했죠. 사실 제가 사모님 댁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다 썼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는 모른 척 하셨어요? 설마 대문 열쇠가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열쇠는 진짜 없습니다.
저는 담을 넘어 들어가 전기를 쓴 거예요. 사실 저희 부동산이 파리만 끓고 임대료도 밀려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못된 짓을 좀 했습니다. 보아하니 얼굴이 삐쩍 마르고 옷차림도 후줄근해 보여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 거였네요. 남편은 잠시 화를 냈지만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용서해 주자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전기 사용이 도둑질이란 걸 설명한 후에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날아온 전기세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들어가 보세요. 중개인은 여전히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와 열쇠 수리공은 왜 이러나 싶은 표정을 지으며 비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장님, 비켜요. 여긴 내 집이라고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사장님이 들어가라 마라 간섭하세요? 빨리 비키세요. 저의 호통에 남편이 중개인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열쇠 수리공이 바로 대문을 열고 도어락을 교체했죠. 10분도 걸리지 않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출장비와 설치비를 현금으로 드리고 저와 남편은 저희는 무조건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저희 팔을 잡고 끝까지 말리더니 이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윽고 마당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발장에 낯익은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자 구두도 가지런히 있더군요. 이거 우리 아빠 운동화 아닌가? 그러네, 장인어른 신발이잖아. 산속에서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이 집에 들어오신 거야? 저희는 의아함을 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에어컨을 틀었는지 시원하다 못해서 춥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게 아빠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봐야 알 것 같았죠. 남편과 저는 방문 하나하나를 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으로 이어진 문을 열자 거기 아빠가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빠는 낯선 여자와 함께 침대 위에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난감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왜 엄마 집에서? 그것도 저런 여자랑. 산골로 들어가 속죄하듯 살겠다고 했던 게 불과 2달 전이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장인어른도 남자잖아.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냥 못 본 척하고 우리 올라가자. 못 본 척?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집이야. 아빠가 살 집도 따로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럼 어떡할까? 남편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볼까?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변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이 놓였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연기 같아. 그래서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엉덩이를 번쩍 들더군요. 여보, 여기 뭐가 있어? 소파 아래에 떨어져 있던 건 아빠의 수첩이었습니다. 무심코 표지를 보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누라 죽이기 13가지 방법. 소설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방에 있던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엄마의 재산을 한 번에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이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처럼 굴 것, 가족들에게 잘할 것, 손녀를 예뻐하며 신뢰를 쌓을 것, 그리고 엄마를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들, 음식에 독을 타는 방법, 등산을 가서 밀어버리는 방법,
물놀이 중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 읽는 내내 손이 떨려 페이지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기록까지 꼼꼼하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을 더 넘기다 보니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 그리고 중개인, 처음부터 한패였습니다. 부자인 엄마를 죽이고 유산을 나눠 갖기로 한 공범들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희 부부를 집안으로 들이길 막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 벚꽃축제 다녀오는 길, 교통사고로 처리 성공, 사고사로 정리 완료.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는 제가 엄마의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결국 아빠 혼자 손에 넣게 되었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듯 저와 가족들을 대했던 이유, 그건 반성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을 가로챈 뒤 그 여자와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인간일 수 있을까? 잠시나마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고 믿었던 시간들, 과거의 잘못을 모두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했던 제 마음은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다정해진 남편을 믿고 다시 사랑해보려고 마음을 열었다가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와 남편은 동시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빠와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조각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울분. 그 순간만큼은 저도 남편도 이성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두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집안 상황이 궁금했는지 부동산 중개인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인간은 시간을 벌어 아빠와 그 여자를 도망치게 할 생각이었단걸요. 하지만 하필이면 그 중요한 순간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게 발각되고 만 거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여보, 저 인간이다. 남편은 곧장 달려가 중개인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도 공범이야. 이제 어디도 못 가. 그 인간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유나 알자꾸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눈앞에 그 글자를 들이밀었죠. 마누라 죽이기. 제 목소리는 이미 울분도 분노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당신이 이러고도 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내 딸의 할아버지라고 입에 담을 자격이 있냐고. 아무 죄 없는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꾸민 짓 때문에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거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믿을 수 없게도 입꼬리를 올리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인간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효녀도 났다, 효녀도 났어.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너, 나 아니었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내가 네 엄마랑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숨쉬고 사는 거야. 그리고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라는 놈도 참 잘 골랐다.
딱 쥐새끼처럼 생긴 걸로. 그 말에 남편의 손이 떨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인간은 더 잔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딸 솔직히 말해줄까? 못생겼더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보면서 다정한 할아버지 연기하느라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 매일이 고역이었단 말이야.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엄마 말이야. 나 아니었어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암이었거든. 말기였어. 암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죽을 생각이었지. 그는 식탁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위에 기록 다 있다. 확인해봐도 좋아. 그리고는 소름 끼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통스럽게 병상에서 죽는 게 낫겠냐? 교통사고로 한 번에 끝나는 게 낫겠냐? 누가 들어도 후자가 낫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편하게 보내준 거야. 그 인간은 스스로를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엄마 내 덕분에 편하게 갔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제 목소리는 울분도 분노도 아닌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는 게 남편이 할 일 아니야? 당신은 바람난 여자랑 새 인생 시작하려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아내를 죽였잖아. 그걸 두고서 은인이라고 말해? 저는 이를 악물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평생 엄마를 괴롭히더니 결국 이런 짓까지 해놓고도 죄책감 하나 없잖아? 그리고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은 오늘 여기서 끝을 봐야 한다. 저는 거실과 주방을 미친 듯이 둘러보며 손에 잡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악마를 끝내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제 눈에 새 파이프가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끝내버리자. 저도 모르게 그 인간을 향해 새 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새 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 저 사람들 우리가 손 안 대도 이미 지옥에서 살다 갈 사람들이야.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당신이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오늘 여기서 끝낼 거야. 엄마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넘길 수 없어. 이거 나 비키란 말이야. 제 정신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수아는? 그 말에 제 몸이 멈췄습니다. 당신이 감옥 가면 우리 딸은 엄마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해. 엄마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해.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새 파이프를 쥔 손이 덜덜 떨리더니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경찰에 맡기자. 그는 바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리던 그 인간들 앞을 막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어요. 잠시 뒤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들이 도착한 겁니다. 기어나가던 세 인간은 그 자리에서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가 된 수첩과 이미 끊어져 있던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진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뒤탈 없이 해외로 떠나기 위해서요. 엄마의 전 재산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빼돌린 상태였고 출국 날짜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제 귀로 직접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아니었지만 이성적으로 버티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때 제 눈에 경찰 곤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곤봉을 들어 아빠와 상간녀, 중개인의 뒤통수를 한 대씩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비명을 지르며 구르는 그 인간들을 분이 풀릴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화가 가시지 않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해외에서 호강하려고 했다고? 근데 어쩌냐? 내가 딱 이 타이밍에 나타나서 너희는 비행기 대신 감옥 캠퍼스를 타게 생겼네? 그때 아빠라는 인간이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도 네 딸도 태어나지 못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곤봉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달려와 곤봉을 빼앗았고 이러다간 저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사과하며 형사들에게 조용히 부탁했죠. 당신들 어머니를 죽인 범죄자들을 눈앞에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형사들은 아무 말 없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죠. 세 사람 모두 무기징역. 계획적 살인이며 반복 범죄였기에 엄벌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게 세 인간은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를 해친 아빠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재소자들끼리 화투를 치는데 속임수를 쓰다 걸려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상간녀와 중개인은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재산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빈곤층 아이들을 위해서 전부 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납골당을 찾아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엔 악마 같은 인간도 있지만 천사 같은 가족도 있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시라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시골집으로 함께 떠나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함께 식당을 차리는 대신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믿으라는 말에 저는 마음 놓고 따라가기로 했죠. 지금은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시골에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주 큰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정도로 일이 풀리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내조와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 한켠이 조금 아픕니다. 복수도 다 해주고 남편과 이루고 싶은 꿈도 현실로 만들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이 시도 때도 없이 시큰거립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알아서인지 마음이 더 시리게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아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짐승 같은 아빠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괜히 마음 다치면서까지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